네, 오늘도 시작 기도는 그 성경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화입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사적인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발가벗은 느낌이 듭니다. 지난주에 공소에 나가서 공소 평신도 선교사로 활동한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소에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다음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다 살아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공소에서는 공소 나름대로 거기가 목표처럼 살았었고, 근데 공소에 있으면서 다음 선교지가 중국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공소에서 살았던 것들이 그 중국 선교의 훈련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날씨가 그렇습니다. 그 강원도 산골이 많이 춥지 않습니까? 눈도 많이 오고 위험한 눈길도 많이 다녀봤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간 중국은 거기보다 훨씬 더 춥고 눈도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그 공소에서의 그 훈련이라고 한다면은 주민들 그 현지 주민들과 적응하는 그 방법, 그런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많이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그냥 열정만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그 훈련하고 터득한 기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평신도 선교사가 단독으로 해외 선교를 나간 경우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평신도들은 성직자나 그 수도자들에 붙어서 협력자로 선교를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조직 체계가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평신도가 단독으로 해외에 더더구나 선교를 나간다. 전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선교라는 그 개념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또 해석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제가 앞에 나가신 선배들을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저는 중국 선교를 결심하게 된 겁니다. 사실 선교사가 선교를 나갈 때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후원자도 필요하죠. 가장 먼저 필요한 게 후원자겠고, 그럼 협력자들이 필요하고,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이 평신도는 혼자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뭐랄까요, 그 선교에 대한 열정, 주님 사랑에 대한 열정, 전적인 의탁,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맨 땅에 헤딩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저 혼자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니까 완전히 저 혼자 단독 선교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소속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도 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난 1인 선교사다 이런 마음으로, 1인 선교회다 이런 마음으로 그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처음 중국에 선교사로서 들어간 거는 2002년 6월 24일입니다.
그날은 세례자 요한 축일입니다. 제가 세례명이 세례자 요한입니다. 공교롭게도 일부러 24일 맞춘 건 아닌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랄까 기분이 많이 좋았습니다. 연길에 처음 도착했습니다. 제가 길림성에서도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주도인 그 연길에 이제 처음 도착을 했는데 그 6월 24일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월드컵이 한창 열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6월 24일이 월요일인데 그날은 독일과 4강 경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승승장구했었죠. 연길에 도착하니까 거기서도 너무나 그 월드컵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뜨거웠던 것이 뭐 그 전에 제가 몰랐습니다만은 그렇게 중국에서 월드컵 열기가 뜨거웠던 이유가 일단 중국이 참가를 했었잖아요. 월드컵 본선에 올랐었잖아요. 물론 뭐 바로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래서 월드컵에 관심이 많아진 데다가 연변 땅에 들어가니까 연변의 조선족들이 한국에 대해서 그전과는 다른 시각을 갖게 되면서 한국을 응원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다 또 한국이 승승장구하니까 월드컵 열기가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 연길 시내 중심에 시대광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갔을 때 큰 전광판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한국에서 길거리 응원처럼 그렇게 응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중국으로 처음 넘어가면서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서 들어가기 전에 2차례, 3차례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처음 중국에 간 것은 1991년입니다. 아마 한중 수교하기 전해일 겁니다. 그래서 중국 여행이 자유롭지 않을 때인데 직장에서 뭐 복지 차원에서 직원들을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 소련으로 이렇게 여행을 보내줬었습니다. 그때 러시아 쪽에 가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중국 팀에 껴서 제가 중국을 다녀왔었습니다. 91년도입니다. 그 후에도 2차례 더 다녀왔는데 그 중에 한 번 갔을 때 제가 선교사 나오기 전입니다. 평신도 선교사 공소에도 나가기 전인데 갔을 때 그 중국의 농촌에서 시골에서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때는 중국말도 못할 때입니다. 옆에 조선족이 있었는데 동동이라는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저에게는 너무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아이 눈이 초롱초롱하고 맑고 얼굴 땡그란 게 예뻤습니다. 남자아이인데. 근데 그 아이가 편부스라에서 어머니가 아마 이혼하고 나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 안 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아이 집에 찾아갔습니다. 집에 가봤는데 화장실을 가게 됐는데 화장실을 갔더니 재래식 화장실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재래식 화장실도 아니고 바닥에 구덩이도 없이 그냥 바닥에 발판만 넣은 화장실이고 그 화장실이 돼지우리와 같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생각이 좀 많이 났습니다.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 아이가 저에게 불쌍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중국 농촌 현실이 그때 어렵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 아이와 약속하기를 내가 다시 돌아올 거다. 이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선교사 생각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가 6월 24일 날 중국에 들어가면서 중국에 들어가는 동방항공을 타고 들어갔는데 그때 조금 제가 한쪽으로 경도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한국 비행기 안 타고 중국 비행기 탄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걸 타고 서해 바다를 건너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선교사다. 이제 앞으로는 나의 민족은 새 이스라엘이다. 한국
민족도 아니고 중국 민족도 아니고 내 민족은 오로지 새 이스라엘 뿐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난 게 마태오복음 12장이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때 또 얼마나 제가 의지가 결연했는지 가는 비행기표를 샀는데 오는 비행기표는 못 샀습니다. 그때 당시 처음 들어갈 때는 어차피 3개월 비자로 들어갔는데 오는 비행기표가 안 된다 해서 오는 비행기표를 오픈으로 하라 그랬더니 1년으로 해라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달 내지 뭐 2달 뭐 이렇게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오는 편도만 사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중국에. 그럼 편도만 산다는 것은 돌아오는 표는 없는 거 아니에요. 돌아오지 못하는 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면서 그런 각오로 하여튼 그때 당시에 중국에 넘어가면서는 해외 선교를 나간다는 것에 좀 이렇게 흥분돼서 그런지 많이 의지를 결연하게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도착해 보니까 연길, 뭐 연변하고 연길을 헷갈리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본 연길은 혼돈의 땅이었습니다. 연길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는 한국인지 중국인지 헷갈립니다. 뭐 간판들이 다 우리 글로 되어 있고 중국 글로도 같이 써 있지만 그리고 중국말을 안 해도 다 통할 수 있고 그래서 좀 연길에서는 헷갈립니다. 근데 중요한 거기서 문제를 발견합니다.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다가 우리나라는 어떻고 얘기하다 보면 그 우리나라가 달라요. 보면은 제가 얘기하는 우리나라는 한국인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우리나라는 중국이었어요. 같은 말을 쓰는데 같은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달랐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는 한국어를 쓰는 외국 땅이다. 왜 영어를 쓰는 영국이 하는 나라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한국어를 쓰는 외국 땅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2002년이면은 개혁 개방하고 벌써 한 20여 년 지났을 텐데 조선족들이 가장 먼저 한국에 들어왔죠. 그 조선족들이 엄청 들어왔고 그래서 여기 많이 들어온 거는 그쪽에는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근데 돈이 엄청 들어왔어요. 한국에서 번 돈을 중국에 들여보냈는데 그 연변으로 들어오는 그 외화 수입이 길림성 전체 외화 수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만큼 길림성에서는 아주 돈 잘 버는 연변이었습니다. 돈이 흔한 연길이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뭐 대략 잘 아시겠죠. 저도 중국에 대해서 다는 잘 모릅니다. 뭐 인구가 14억이라 그러죠. 이건 한 나라가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14억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에 90%, 92% 이상이 한족이라고 그러죠. 한족이라고 우리가 보통 중국 사람이라고 할 때 한족을 얘기합니다. 그 한족이 92%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한족 이외에 작은 수의 민족들이 한 55개 정도 있다 그러죠. 그 중에는 우리와 같은 핏줄인 조선족도 그 중국의 소수 민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으로 보면 31개의 성과 그 특별시 뭐 이런 큰 시, 그 다음에 성급에 해당하는 자치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중국은 뭐 여행 한두 번 가본 정도가 다고 제가 아는 데는 길림성을 중심으로 해서 흑령강성 조금, 심양성 조금 이렇게 다녀봤습니다. 근데 그 길림성의 인구가 뭐 위치랑 다 짐작하시겠죠. 지도를 보시면 좋을 텐데 어쨌든 길림성의 인구가 한 2,400만 된다 그럽니다. 남한의 인구의 한 절반 정도 되죠.
길림성의 인구 중에 한 90% 정도가 한족입니다. 거기도. 나머지가 한 다른 소수민족들이죠. 근데 길림성 전체 면적이 한국 남한 면적의 1.8배입니다. 1.8배. 그러니까 남북한 합친 면적보다 조금 작습니다. 길림성이. 근데 이 길림성 전체에 8개의 큰 시와 그걸 지구급시라 그러는데요. 8개의 시와 1개의 자치주가 있습니다. 이 자치주가 바로 연변조선족 자치주입니다. 그 연변조선족 자치주의 주도, 그러니까 그 주의 가장 중심 도시가 연길입니다. 그 연변에는 인구가 한 220만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200만 정도 되는 그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을 때는 조선족이 한 50% 이상 됐다고도 그래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한 36%까지 이렇게 떨어졌다 그럽니다. 그리고 연변조선족 자치주 면적이 그 면적만 남한의 면적하고 비슷합니다. 10만 평방킬로미터라고 그러니까 남한하고 비슷하고요. 그 연변의 행정구역은 8개 현과 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건 제 전공 부분은 아니지만 중국에 들어가면서 저도 나름대로 조금 조사를 하고 해서 중국 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중국에 처음 가톨릭이 전파된 것은 1289년입니다. 경교라고 해서 그 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하여튼 가톨릭으로서는 1289년에 처음 들어갔는데 프란치스코의 몬테코르비노 수사님이 처음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때가 원나라 때입니다. 원나라 세조 때인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려시대 25대 충렬왕 때라고 합니다. 그때 우린 고려시대에 이미 가톨릭이 중국까지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8년 동안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그 프란스코에서 선교를 해서 그 프란스코의 마지막 선교사가 중국을 떠날 때까지 중국 신자가 한 5천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적죠, 그죠? 그리고 나서 300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이제 그 예수의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들어가시죠. 그때가 1582년인데 명나라 말이고 우리 조선시대로 치면 선조입니다. 선조 때입니다.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으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년 전에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들어갑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 마테오 리치는 상류층 선교를 통해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봅니다. 특히 또 적응주의라는 걸 내세워서 신자 수가 제일 많을 때는 한 23만 명까지 됐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제 도미니코회나 프란스코회, 파리 예방정교회, 아구스티노회 이런 수도회들이 선교를 들어갑니다. 그 들어가면서 이제 그 예수회하고 예수회 적응주의가 이제 문제되면서 제사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교황청에서 프란스코 쪽에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예수회가 이제 어려워졌고 중국에서 선교가 금지되게 됩니다. 그 제사를 인정하지 않게 되니까 선교가 금지됩니다. 그러고 나서 140년 동안 선교를 못하고 1860년에 가서 중국의 선교가 다시 시작됩니다. 1866년에 우리가 병인박해잖아요. 그때 우린 선교가 안 될 때죠. 그러다가 1886년에 한 20년 늦어서 이제 포교의 자유가 우리나라에도 시작됩니다. 중국으로 놓고 보면 1939년에 신자 수가 318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가톨릭 신자 수가 1,500만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사실 전 중국 교회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중국에 그냥 가톨릭 교회가 있다, 애국회가 있고 지하교회가 있다 이 정도만 알고 들어갔었는데 들어가서 중국 교회를 다시 보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교우촌을 방문을 했습니다. 교우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옛날엔 교우촌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다 해체가 됐죠. 뭐 발달하면서 현대화되면서 교우촌이 남아있을 수가 없게 됐죠. 근데 중국에는 아직까지도 교우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주로 방문한 교우촌들은 길림성에 있는 교우촌들인데 뭐 잘 들어보셨겠지만 소팔가자라든가
그다음에 자투어즈라든가 황자투리라든가 뭐 이런 데를 많이 방문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하북성, 하남성, 섬서성, 산서성 이쪽에도 교촌들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촌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연길의 주도인 그 연길시는 전체 220만 자치주 인구 중에서 한 40만 좀 넘는다 그럽니다. 근데 지금 연길은 거기를 지구급 시를 만들기 위해서 100만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뭐 건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요즘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0만 도시를 만든다고 온갖 인구를 끌어다 모으다 보니까 어떻게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 연변 안에 외곽에 살던 조선족들을 다 끌어모은 겁니다. 연길시로. 한족들도 많이 들어왔겠지만 그래서 연길 시내에는 조선족이 많아요. 근데 외곽에는 조선족들은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우리 조선족들도 교육 때문에 이농 현상이 심하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족들도 이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길 시내로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100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100만 들어올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오기 전에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연길에 들어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한어 연수였습니다. 중국어 배워야 되죠. 그래서 연변대학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한 2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공부를 한 3개월 했었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한 건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차라리 그 교수님들 말씀이 안 배우고 들어오는 게 낫다. 들어와서 여기서 배우는 게 낫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그 연변대학 한어반에 우리 동료들 중에 수녀님도 계셨습니다. 수녀님도 계셨고 개신교 선교사도 계셨고 태국 사람도 러시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길을 끌었던 거는 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북한 사람하고 이렇게 뭐 간단한 대화들은 할 수 있었지만 뭐 어떻게 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거기서 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중국 선교를 많은 분들이 나가 있는데 중국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류증을 취득하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방법으로 사느냐. 방문 선교, 요즘은 뭐 중국의 해외여행, 백수장 관광 뭐 얼마든지 갈 수 있죠.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그래서 중국에 선교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렵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로서 중국에 현존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상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2년 동안은 연변대학 유학생으로 거류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걸 취득을 하는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레시오회에서 하는 기술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기숙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어떻게 취직할까 하고 이사장 신부님을 찾아뵙기도 했는데 그랬더니 신부님 하시는 말씀이 사감할 수 있다. 사감을 하면은 직원으로서 거류증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근데 사감을 하면 너 시간 다 뺏겨서 네가 선교할 시간이 없다. 알아서 판단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감하러 들어간 거는 아니죠. 물론 사감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할 일은 많겠지만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거류증을 얻을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2년을 그 유학 생활을 마치면서 거기 연길에 있던 맹인학교에 교사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 맹인학교는 한국에 있는 하상복지회에서 그 조선족 맹인들을 위해서 만든 학교입니다. 주로 가르치는 건 안마입니다. 안마. 맹인들한테 안마를 가르쳐서 안마원을 차려서 자립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 맹인학교에 제가 선생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점자 선생입니다. 점자 아시죠? 점자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전공한 건 아니고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배웠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그리고 점자만이 아니고 체육선생, 음악선생, 교리교사까지 했습니다.
거기 맹인학교의 주임으로 계신 선생님이 가장복지회에서 파견하신 분인데, 그분도 평신도 선교사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맹인학교를 운영하는 책임을 지고 그렇게 오셨던 그 평신도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이 저한테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같은 평신도라고 도와주셨던 것 같습니다.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선생으로 취직도 시켜주셨고, 4년 동안이나 그 거류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그 학교는 폐교가 됐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연기된 한국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작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고, 또 뭐 그냥 작은 업종을, 작은 자영업을 하시는 그런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대부분 많이 하는 게 식당이었습니다. 식당. 대부분 빵집, 아니면 뭐 컴퓨터 관련해서 들어와 계신 분도 좀 계셨고요. 아마 한국의 굴지의 그 컴퓨터 회사의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하여튼 뭐 그런 작업하는 곳이 연길에 있었어요. 연길에도 있었고 심양에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 그 다음에 뭐 제조업 하시는 분,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저희 반에 그 한어 배울 때, 나이 저보다 훨씬 많은 분이 한어를 배우고 계셔서 어떻게 되시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미숫가루 공장을 한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선교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개신교 선교사인데 미숫가루 공장을 하면서 선교를 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한국인들이 식당을 운영했었는데, 뭐랄까요, 가톨릭 신자가 운영하는 식당도 있었고 개신교 신자들이 운영하는 식당도 있었고, 대부분이 개신교 신자들이었습니다. 그 개신교가 선교사들을 무진장 파견해 있었습니다. 거기는 각 교회별로 다 선교사를 파견하니까요. 근데 개신교 신자가 운영하는 식당과 가톨릭 신자가 운영하는 식당이 차이가 있습니다. 개신교 신자가 운영하는 식당에는 종업원들이 전부 신자입니다. 거기 현지인들인데, 한족도 있고 조선족도 있었는데 다 현지인인데 신자가 되는 조건으로 그 취직을 시켜줍니다. 한국 식당을 운영하는 가톨릭 신자들은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오로지 사업한다고 생각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뭐 종업원들까지 그렇게 신경 쓸 정도가 안 됩니다. 거기서 저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를 느끼고 상당히 좀 자괴감도 많이 들었습니다.